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파주시의 돼지 농가에서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인 가운데 경기 연천군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되면서 여기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임박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주말쯤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해외 도피 중 정경심 교수와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펀드 운영사 대표에게 정 교수와 자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제2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삭발 투쟁에 나선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 1인 시위를 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와 강효상 의원도 삭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연차 수당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행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례가 급감했다고 발표하고 한 달 뒤 이 병이 퍼졌는데 우리 정부도 가축 전염병에서 안전한 나라라고 자축하고 일주일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경기 파주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데 이어 연천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정부가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의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곳은 경기 파주시의 한 돼지 농장입니다. 취재진이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보니 살처분한 돼지를 땅에 묻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열 증상을 보이던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하자 검역당국이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벌였고 결국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장 출입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데요. 당국은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소독과 살처분 등의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기 연천군의 돼지 농장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내일 새벽쯤 정밀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위기경보 단계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파주의 전염병 발생 농장과 농장주 소유 2개 농장의 돼지 3,950마리는 바로 살처분됩니다. 인근 3km 반경에 다른 돼지 농장은 없지만 10km 이내에 19개 농장 18,000여 마리와 파주시 전체 91개 농장 10만여 마리는 집중 관찰 대상입니다. 전국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에는 48시간 이동과 남은 음식물의 반입이 전면 금지됐고 일제 소독도 시행됩니다. 또 농장과 접경한 지역에 야생 멧돼지의 접근을 막고 개체수 조절에도 들어갔습니다. 잠복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동 대응 지시에 이어 이낙연 총리가 직접 긴급회의를 챙겼습니다. 이 질병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매뉴얼대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도라산역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 예정된 9.19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행사는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가장 큰 궁금증 가운데 하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병 농가가 멧돼지 방지 울타리를 쳐놓고 잔반을 먹이지도 않았으며 검역도 잘 받는 현대식 농장이었거든요. 농장 관계자들이 외국에 다녀온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중국 선양에서 들어온 입국객들의 휴대폰 검사가 한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휩쓸면서 중국과 인근 발생 국가의 축산 가공품 반입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이를 들여오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염된 돼지고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돼지열병 감염 경로입니다. 하지만 오염된 돼지고기가 이번 감염 농가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입니다. 농장주와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4명 모두 최근 외국을 다녀온 적이 없고 돼지 먹이 역시 잔반이 아닌 사료를 주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멧돼지와의 접촉 여부입니다. 돼지열병은 공기 중이 아닌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데
문제의 농가는 지난 5월 돼지열병이 발생한 북한과 불과 6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한강이나 임진강을 통해 멧돼지가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농가는 창문이 없는 현대식 축사인데다 멧돼지 침입 방지 울타리도 갖추고 있어 이 가능성도 낮은 상황입니다. 결국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오늘 밤 바이러스 유형이 나옵니다. 아시아와 유럽 등의 바이러스 유형이 다른 만큼 이를 토대로 대략적인 경로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접경지와 전국 단위로 감염 검사를 진행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지난 2010년 구제역 사태 때처럼 삼겹살이 금겹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고기 비축분이 적은 식당들은 당장 내일 팔 고기가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엄혜린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고기 코너. 고기를 고르는 손길에 고민이 가득합니다. 치사율이 100%라고 하면 그만큼 이게 안 좋은 질병이라는 거기 때문에 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인체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국 일시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에서도 돼지고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여기서 돼지 같은 건 거의 그날 소비를 하는 셈이거든요. 당장 오늘부터 이동이 안 되니까. 일반 음식점도 고기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깃집에 연락했더니 지금 많이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돼지를 대주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수급 불안으로 삼겹살 가격도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 14개 주요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평균 경매가는 33% 급등해 킬로그램당 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조기에 막지 못하면 지난 2010년 구제역처럼 삼겹살 가격이 40% 이상 급등해 금겹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발병 이후 40% 올랐고 전 세계 돼지고기 가격도 13% 올랐습니다. 당장 돼지고기 수입량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 돼지고기 파동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에 전국 돼지 농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죠. 김영현 기자가 국내 최대 양돈 농가가 몰려있는 충남에 다녀왔습니다. 충남 논산의 한 마을입니다. 돼지 농장이 밀집돼 있는 주변으로 방역 차량이 소독액을 쉴 새 없이 살포합니다. 농장은 이미 문을 닫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 채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갖다 놓기 지저 초기상이지 지금. 하루에 두 번이나 세 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외부 차량에 대한 방역 활동도 강화됐습니다. 마을 진출입로에 설치된 거점 소독 시설에는 온종일 축산 차량들로 북적입니다. 차량은 물론 사람도 소독을 해야만 증면서를 받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돼지 농장에서는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혈액 채취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국내 첫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된 경기도 연천과 파주와 인접한 강원도 방역당국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실과 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비상관리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돼지 농장은 실시간으로 감염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준하는 사태 보고 있다. 19일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우리가 철저히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전국의 돼지 농장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어젯밤 구속되고 조 장관의 딸도 어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만 남았습니다.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경진 기자,
이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부를 차례인데 언제쯤 소환이 될 것 같습니까? 이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 교수 소환 이르면 주말쯤으로 예상됩니다. 신분이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이죠. 검찰은 명운을 걸어야 할 정도로 부담 요인입니다. 정 교수 소환 일정에도 극도로 입단속을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피 설립에 종잣돈을 댔다는 조 장관 오촌 조카 진술을 토대로 구속된 오촌 조카를 불러서 막바지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코링크피 이모 대표, 펀드 투자사죠 익성 WFM 관계자 각각 불러서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조국 장관이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 당시 찍은 사진 한 장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은 이 사진을 촬영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노건 C&I 정모 전 대표도 어제 체포해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현직 장관의 부인이라서 두세 번 부르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럼 이번에 정 교수를 부르면 영장 청구도 생각을 할까요? 네, 검찰은 정 교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 그런 분위기로 읽히는데요.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딸의 이 총장 표창장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여러 혐의에 연루된 상태죠. 특히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두세 번 정 교수를 소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소환하면 바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소환되면 포토라인에 서지는 안퇴, 검찰청사 1층에서 방문증을 교부받아 출석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사실상 펀드 운용을 좌지우지했던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해외 도피 도중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죠. 조 씨가 펀드 운용사 대표에게 본인뿐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관련 자료도 없애라고 지시한 건데 이게 어제 영장심사에서도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는 검찰 수사를 코앞에 둔 지난달 중순 해외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의 실제 주인 노릇을 하던 조 씨는 해외에서 자신과 조국 가족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조 씨는 해외 도피 중에 코링크 대표 이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경심 교수와 자신에 대한 자료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이 대표는 다시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이 부분을 자신의 영장심사에서 자백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오촌 조카와 코링크 대표가 순차적으로 공모해 증거인멸을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정경심 교수와 여러 번 직접 통화를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펀드 의혹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데 동조하거나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조국 장관 오촌 조카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증거인멸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가 직접 관여했는지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조국 장관 측은 오촌 조카의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카는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누차 반박을 했었죠. 하지만 이 조카가 사모펀드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되면서 그간의 해명은 사실상 거짓말이 됐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정된 이후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조 장관 측은 조 씨가 투자 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거듭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회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장관의 입장은 비슷했습니다. 오촌 조카로부터 코링크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투자를 한 제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 들어가니 많이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을 팔고 난 뒤에 상담을 하는 차원에서 집안에 주식을 하는 친구가 그 오촌 조카라서 물어봤더니 추천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과정에서 조 씨의 지위와 역할이 인정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촌 조카를 사모펀드 의혹의 주범으로 본 겁니다.
조 장관이 줄곧 말해온 해명은 법원의 판단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 장관의 해명이 설사 거짓이라 해도 사실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죄 처벌 대상은 증인과 감정인뿐 청문회 검증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기자간담회는 공식 청문회도 아닙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자를 위증죄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이번 조국 장관 부인의 공소장은 참 이례적으로 한참 있다가 공개됐죠. 이 공소장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총장 직인을 멋대로 찍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참, 공소장 공개는 피의 사실 유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인 조모 씨에게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려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턴 경험 등 외부 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 전형을 노리고 가짜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 장관은 그동안 부인의 표창장 위조 가능성을 부인하며 위조가 맞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멋대로 찍어 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시점과 장소는 2012년 9월 7일 동양대로 특정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이 정 교수의 범행을 도왔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표창장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응시 때도 제출됐는지 확인 중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도 어제 검찰에서 의혹이 제기된 표창장과 논문 등을 입시에 활용했는지 등 조사받았는데 실제 고려대 입학때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학 논문이 제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도 논문을 낸 적이 없다고 했죠. 이권율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은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교수의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조 장관은 논문 자체를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논문을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자체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조 장관 딸의 2018년도 입시증빙 서류 목록에 논문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입학 서류 자체는 5년이 지나 고려대에서 폐기했지만 조 장관 딸이 제출한 12가지 입학 관련 증빙 서류의 제목은 남아있었던 겁니다. 조 장관 딸의 공주대 인턴, UN 인권정책센터 인턴 경력 자료도 12가지 서류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조 장관 딸을 소환한 검찰은 실제 논문 제출 여부를 포함해 스펙 부풀리기가 없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1저자 논문이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려대 입시 업무 관계자는 조 장관 딸이 논문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조 장관 딸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조국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차례로 예방하고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장 먼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찾았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고 이 대표는 법무 검찰 개혁에 잘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검찰 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조 장관은 오전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을 차례로 예방하고 오후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유성엽 대한정치연대 대표를 만났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정의당의 고심이 컸다며 조 장관이 개혁에 장애가 된다면 가차없이 비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사법개혁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기득권 저항에 의해서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필사직생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한 유성엽 대표는 조 장관 면전에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조 장관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조 장관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인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방문을 거절해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김문수, 강효상 의원도 잇따라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황 대표는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규탄 대회를 열고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바로 뒤에서는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규탄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조금 전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한국당 지지자들과 함께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3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이학재 의원을 찾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황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왜 이런 조치를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국 끌어내리고 대통령 사과 받아낼 것입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의 삭발 이후에 당내에서도 릴레이 삭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네, 오늘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삭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삭발을 앞두고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문 대통령을 끌어내고 조 장관을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삭발을 하는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잠시 훔치기도 했습니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인 강효상 의원도 대구에서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당 소속 구성원으로는 5명째 삭발에 나선 건데요. 당분간 당내 릴레이 삭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오늘부터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돼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회동 일정도 못 잡고 있죠. 이유는 아시죠? 김도현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본회의 참석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거듭하면서 오늘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은 무산됐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이슈로 민생이 병들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정권이 망해야 야당이 사는 게 아니라 민생이 살아야 야당도 삽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무산이 작은 파행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파행 조짐에 민주당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별 주요 사업의 예산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조국 연대를 외치며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파면 관철 및 헌정농단 중단 국회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합의된 정기국회 일정을 무산시키면서까지 조국 피의자 장관 출석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 연합회와 함께 어려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석 민심은 조국보다 민생이었습니다. 삭발과 조국, 정치 파행, 이 속에서 실종된 것은 민생입니다. 조국 정국이 계속되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챙겨야 할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5선의 원혜영 의원도 불출마를 검토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서남빛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 원장과 백 전 비서관은 추석 연휴 직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을 찾아가 총선 불출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 거란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 중심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 그리고 자신이 이 공천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그걸 명분 삼아서 실제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고 이에 따라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윤영찬 전 홍보수석 등 30여 명 수준으로 알려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아직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청와대 출신이라고 무조건 공천받는 건 아니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7선 이해찬 대표에 이어 5선 원혜영 의원도 불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다선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의 바람이 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진 한두 명 이상이 연이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 물갈이 바람이 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문 핵심 인사들의 백의종군 선언이 알려지면서 여권이 내년 총선 전열을 정비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어제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수술 후 재활을 위해서 석 달가량은 더 병원, VIP 병동에 머무르게 되는데 한 달에 약 1억 원에 달하는 입원비는 모두 다 박 전 대통령이 부담할 거라고 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어제 어깨 통증으로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2시간여 동안 이어진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병명은 어깨 관절을 감싸는 근육과 힘줄인 회전근개 파열. 이 때문에 왼쪽 어깨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늘 파열된 인대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겁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지만 후에 재활 치료나 이런 것이 중요해서 충분히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2, 3개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은 병원 21층의 VIP룸으로 알려졌는데 병실 안팎엔 여성 교도관 2명에서 3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7평의 독실에 하루 입원비만 327만 원, 3개월 입원이면 2억 9천만 원이나 드는데 박 전 대통령이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30평대 병실로 옮기는 의사를 전했다며 경과를 지켜본 뒤 병실 이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술을 마시고 부산 도심에서 난폭 운전을 한 남성이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가스총에 흉기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뒤 범퍼가 부서진 승용차가 빠르게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쫓아갑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문을 잠그자 경찰은 3단봉으로 차 유리창을 깨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조수석 문을 여는 순간 운전자가 흉기를 들이댑니다. 칼 들어있어, 칼 들어있어, 칼.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남성을 제압합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순찰차까지 피해가며 20여 분간 난폭 운전을 했습니다. 경찰 추격을 따돌리고 도주 행각을 벌이던 남성은 이곳 막다른 빌라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서야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가족과 다투고 집을 나온 남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에 가스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자해를 가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제압하려고 하자 그 흉기로 경찰관에게 휘두르는 등 이제 계속해서 대항을 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치고 순찰차도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어제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가 유흥업소에 여학생들이 많다는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부산입니다. 한 사립대 교수가 전쟁이 나면 여자는 위안부가 된다는 등 여성 비하와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이 이달 초 녹음한 강의 내용입니다. 교수가 여성을 비하하는 막말을 쏟아냅니다. 여자들은 벌써 다 지금 여름방학인데 여자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하러 간다. 정치 편향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했던 세력이 전 국제적인 공산 세력들이 모여나고 그래서 내가 중국 유학생들 수업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수업 중 전쟁이 나면 여학생들은 제2의 위안부, 남학생들은 총알바지가 된다는 말도 내뱉었습니다. 막말이 계속되자 참다 못한 학생들이 강의 녹음 파일을 총학생회에 넘겼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수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업부터 휴강을 하던지 아니면 교수 휴가를 보내던지 대체 강사를 구해달라. 더 이상 이 학생들이 이 사람 올려다보면서 수업 듣는 걸 지켜다볼 수가 없다. 해당 교수는 학교 측에 특정 정치 논리를 강요하지는 않았다며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면 모든 걸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에도 해당 교수의 막말 문제가 터졌지만 학교 측이 늑장 대처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건물 앞 인도는 건물주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물건을 놓거나 마음대로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적으로 비워둬야 하는 공적 공간이라서 그런 건데 거의 안 그렇죠. 불법으로 점유된 보행로를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대로 주변 인도. 장애물 하나 없이 뻥 뚫린 길을 사람들이 여유롭게 오갑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최소 3m의 건물 앞 공간을 비워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보행로의 폭이 훨씬 넓어진 덕분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거리 혼잡을 막기 위해 건물 앞 사유지에 빈 공간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겁니다. 시민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 주차는 물론 어떤 시설물도 설치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단속 없이 방치되다 보니 건물 앞이 꽉 막힌 곳이 적지 않습니다. 아예 주차장이 돼버린 서울의 한 거리는 빈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상관없어요. 인도 이전에까지 하여진 거죠. 심지어 주차된 차량에 밀려난 사람들이 인도 가장자리로 한 줄로 걷는가 하면 차를 피해 또는 차 사이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건물 매장 앞에 떡하니 가판대를 놓고 물건을 판매하거나 테이블과 의자 등을 내놓고 5개 영업을 하는 커피숍도 있습니다. 처벌가 난 걸 줄 알고 아니면 그렇진 않아요. 규정을 어겨도 시정명령이 전부, 벌금 등 처벌 근거가 없는 점도 대놓고 불법 행위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사업주나 건물주에게 그 관리 책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은 이러한 건축 공간을 비워두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정만 있을 뿐 단속과 처벌은 사실상 전무해 시민들만 매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면 회사 유니폼을 제 돈으로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국내 대형 의류업체 한 지점에서 일을 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지난 14일에 올린 글입니다. 일을 하려면 자사 옷을 사 입으라는 말에 출근 첫날 유니폼 상의 2벌을 사야 했는데 그 와중에 옷 2벌 갖고 되겠냐는 말까지 들었다면서요. 다른 지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선 회사 유니폼을 사야 했고 2개월 동안 구매한 유니폼만 10벌이나 됐습니다. 가격으로 치면 20만 원이 넘는다니 아르바이트 시급을 생각하면 한 20시간은 공짜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억울하게 임금이 깎인 겁니다. 이 회사는 유니폼 미구매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공지까지 냈습니다. 유니폼을 구매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처벌한다면서요.
보통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 복지를 위해 유니폼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대여를 해줍니다. 과거 한 글로벌 의류업체는 사원에게 유니폼 비용을 전가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죠.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일자리를 주는 대가로 회사가 유니폼을 강매했다니 이게 갑질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악용한 거죠. 이 업체의 올해 매출 예상액은 2,800억 원.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애국 기업으로 떠오르며 브랜드 이미지도 급부상하고 있죠.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구매를 강요해서 옷 몇 벌 더 팔고 얻는 돈이 과연 기업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고객을 등 돌리게 할 만큼 중요할까요? 소탐대실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업계의 관행이라고 해서 강매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 측이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시대적인 갑질 행태가 싹 사라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조정이었습니다.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돼 비밀의 섬으로 불리던 거제 저도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출입이 제한된 지 47년 만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거제도에서 100길로 4km를 달리자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섬 하나가 펼쳐집니다. 고즈넉한 해안선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자 울창한 소나무 숲길이 나타납니다. 초소 전망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름다운 섬과 해안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다 위 청와대라는 의미로 명명된 청해대가 있는 거제 저도입니다. 비밀의 섬으로 불렸던 이곳 저도는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으로 지정된 후 47년 동안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돼 왔던 곳입니다. 검단의 섬 저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따라 이번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1년간 시범적으로 문을 여는데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하루 600명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축구장 6개 규모를 돌아보는 데는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힐링이 뭔지 절실히 알 것 같아요. 유럽 소년과 같아요. The sea is very beautiful, the trees very nice, very much like home.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와 군사시설은 이번 개방에서 빠졌지만 1년 후에는 전면 개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적의 도발로부터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인을 전상자로 인정해주는 건 국가가 할 최소한의 예우겠죠.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4년 전 목함 지뢰로 2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중사를 전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하재헌 중사는 4년 전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를 밟고 2다리를 잃었습니다. 하 중사는 올해 초 전역 후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보훈처로부터 뜻밖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투 중 부상했다는 전상자가 아니라 공무 수행 중 다쳤다는 뜻의 공상자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제가 진짜 처음으로 군대 간 것도 후회했고 저희를 2번 죽이는 일인 거죠. 명예 하나만 바라보고 왔었는데 그렇게 명예까지 뺏어가려고 하니까. 보훈처는 현재 유공자법 시행령에는 지뢰 피해자를 전상자로 판단하는 규정이 없다며 목함 지뢰 사고도 다른 수색 작업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함 지뢰 사건 이후 국방부가 시행령을 신설하며 적 도발에 의한 피해를 폭넓게 인정했지만 정작 유공자 판단을 하는 보훈처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만큼 하중사에 대한 재판정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북한이 미국 측에 체제 안전과 제재 완화를 요구해왔죠. 이걸 받아들이기 싫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때가 안 됐다고 본 걸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단 평양 북미 정상회담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평양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Would you be willing to go to North Korea? Probably not. I don't think it's ready. I don't think we're ready for that. 훗날 방북할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시기상조론을 편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에 오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갈 길이 남았다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외무성에 이달 내 대화 제의에 시간과 장소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실무 협상에 따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일단 북한이 요구한 체제 안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다피를 처단한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한 대북 강경파 존 볼튼을 경질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과하는 듯한 뉘앙스까지 풍겼습니다. 하지만 제재 완화 부분은 좀 더 복잡합니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끈 미국으로서는 섣불리 해제에 나설 수 없을 뿐더러 북한을 압박하는 결정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볼턴을 해임하면서 대이란 제재 완화를 시사한 만큼 북한에 일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층 무직자를 니트족이라고 부르죠. 이 니트족이 기술과 시간을 허비하는 데 따른 경제적 비용이 연간 50조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국내 총 생산의 2.7%에 이르는데 불행하게도 청년층 가운데 니트족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들을 건강한 노동의 현장으로 이끄는 일,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수치로 확인이 된 겁니다. 경찰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조직적으로 빼내며 기술 등을 취득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막판 순위 싸움이 추격자들의 연패로 급냉하면서 판세가 거의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개인 타이틀 경쟁에선 독주 체제가 무너지고 급격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두산이 3대2로 앞선 8회, 린드블럼이 박병호에게 희생 플라이로 동점을 허용합니다. 이어 센즈에게 적시타를 맞아 역전. 두산은 윤명준으로 바꿨지만 폭투로 실점만 늘렸습니다. 얼마 전 6연승으로 선두 SK를 턱밑까지 쫓았던 두산은 최근 2번의 3연패로 기세가 꺾이며 2위 자리마저 키움에게 뺏겼습니다. 키움은 5경기밖에 남지 않아 SK의 1위가 거의 유력해졌습니다. 매 경기 희비가 엇갈리던 5위 싸움은 더 싱거워졌습니다. KT의 4연패와 NC의 5연승이 교차하면서 NC가 가을 야구의 9구 능선을 넘었습니다. 반대로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던 개인 타이틀 경쟁은 뒤늦게 불붙었습니다. 투수 4관왕을 눈앞에 뒀던 린드블럼이 어제 6실점하면서 평균 자책점 선두를 양현종에게 내줬습니다. 4월까지 5패, 평균 자책점 8이 넘었던 양현종이 이후 22경기 연속 호투 행진을 펼쳐 끝내 뒤집은 겁니다. 초반에 제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아서 좀 팀한테 많이 미안했는데 현재로서는 패스도 괜찮고. 마무리 투수 쪽에서도 고우석이 최근 열흘 동안 6세이브를 몰아치며 독주하던 하재훈을 2개 차로 쫓았습니다. 최다 안타에선 이정우가 8개 앞서 있지만 페르난데스가 6경기를 더 남겨도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늦더위도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기온 내려가서 가을에 조금 더 가까워지겠고요. 모레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4도 선까지 떨어지며 무척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을 따라서는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하늘에는 높은 구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부지방 낮에는 햇볕에 기온이 오르겠고 밤에는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 대구와 창원은 29도로 남부지방은 낮 동안 약간 덥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내일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강원 산지에서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점차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현장의 사진입니다. 룩셈부르크 총리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혼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옆쪽에는 존슨 영국 총리가 있어야 하는데 존슨 총리가 총리 물러나라는 시위대 소리가 시끄러워서 소리가 안 들릴 것 같다며 공동 기자회견에 불참, 이 총리 관저를 떠나버린 겁니다. 이유와 협상에 나서며 자신을 만화 주인공 헐크에 비유했던 존슨 총리가 이제는 겁쟁이, 삐돌이라는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됐죠. 화가 난다고 다른 나라 정상과 한 약속을 내팽겨친다면 국민과의 약속도 한순간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닐까요?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